수고 많으십니다.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달에 2달 연속 가계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서 총재께서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이 작용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말씀이 시중은행들이 멋대로 잘못된 상품 팔아서 가계부채 늘어난 거다. 정책당국이나 한국은행은 잘못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가요? 네. 근데 이 은행에서 50년 만기 이 주담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농협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정책 그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특례보금자리론 이게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반 시중은행에 이런 상품들이 나왔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정부 정책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서 정책당국이나 한국은행에서는 이 결과만 가지고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년 말에 경제정책 방향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약속했고 1월 30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보금자리론과 조금 달라진 것은 첫째 소득 기준이었고 둘째 만기 최대 50년까지 가능하고 셋째 DSR이 미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차주의 비중이 전체의 41%를 차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 내 집 마련을 좀 원활하게 해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 정무위 국정감사 때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60대 이상인 신혼부부도 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받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못하다가 보니까 좀 엉뚱한 정책 효과가 나지 않았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 주관부처가 금융이고 또 경제정책의 총 책임은 기재부가 지고 있고 한국은행은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가계부채 증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데 금융위에서 주재하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위하고 유관부처로는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가 단순히 가계부채가 얼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확인만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현황 점검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시행되면 그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하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될 텐데 8월 10일 날 현황 점검 회의에서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상황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다소간 증가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8월 10일 회의 이후 6일 만에 5대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가 1조 2,566억 원이 급증했고 8월에만 2조 원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총재께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영끌족들에게 저금리 기대 마라,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수차례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잘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50년 만기 주담대 막차 타겠다고 영끌족 대출 규모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소득 요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9월 27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신청 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허술하게 설계를 하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고 국민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근데 이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촉발시킨 건 맞는데 이게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은 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 정부 들어서 지금 풀었던 것,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또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규제를 지난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운영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총재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명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잖아요. 뭐 빅스텝까지 밟아가면서. 이게 하나는 물가를 잡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서의 구조조정, 이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조정의 적시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담이 빠르면 내년에 한꺼번에 다 터질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시장의 진단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뭐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총선 때문에 지금 계속 늦추고 있는 거다. 아까 우리 홍성국 의원이 이야기했던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에 이른 엇박자들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들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반드시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3월에 예대금융차 벌어졌다고 해서 상생금융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기준금리는 3.5%인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으니까 은행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라. 그래서 대출금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부 입맛대로 시장금리가 오락가락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올 한 해에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올 한 해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이 금리 인상이 전체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 총재께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사이의 정책 공조가 아주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화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부동산이 오르고,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금리가 높으면 가계부채가 플랫하거나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돼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걱정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가계부채가 줄어가고 있다가 8월, 9월에 5조, 6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늘어났고 9월 달에는 지금 2.7조로 줄었지만 그게 날짜가 어떻게 좀 조정도 해봐야 되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달 지금 변화한 걸 가지고 이 완전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앞으로 한 2, 3개월 가계부채가 과연 5조, 6조, 7조로 계속 늘어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책을 좀 바꾼 방향으로 가서 이것이 좀 안정화될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영진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외평채 갖다 쓴 게 원화 베이스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은행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 안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율 변동성도 커졌고 원화 약세가 지금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게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정책 당국
그렇고 시장에서도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외평채를 손을 대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죠. 한은이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은에서 다른 수단을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죠. 아무리 원화 베이스이라고 하더라도 달러를 사들일 달러를 사들일 원화를 회수를 해버리면은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겠습니까? 그건 한은의 기본 임무하고도 연관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2020년 기재위 회의록을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관련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통계청장을 역임하셨던 여당의 유모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적도 하시고 그랬어요. 마치 소득주도 성장 추진을 위해서 노동소득 분배율 통계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은행이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문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수정 노동소득 분배, 이른바 수정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를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그 노동소득 분배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이견이 있죠. 네, 이견이 많습니다. 예, 분모와 분자의 포괄 범위도 그렇고 측정 방식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데 좀 통일된 국제 기준도 지금 없는 거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지금 근데 우리 한국은행의 계산 방식은 분자의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미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면 분모만 줄게 돼서 마치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측정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자영업자도 아무리 자기가 설비나 시설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업자적 성격도 있지만 자기 노동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영업자의 노동이 어떤 경우에도 산출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갈라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갈라내기 위해서, 발라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이름을 노동소득이라고 안 쓰고 피고용자 보수 비율로 바꿨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 한국은행에서 2022년 3월 17일 날 그 포럼을 열었어요. 통계 포럼,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서 한국은행 통계 포럼에서 노동소득 분배율 보조 지표와 혼합소득 소급분은 3월 말까지 시산 후 6월 중에 공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2022년 6월 15일 날 방금 말씀하신 노동소득 분배율을 피용자 보수 비율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와 혼합소득 소급분은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 컨센서스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2022년 3월 17일과 2022년 6월 15일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요 사이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어요. 정권이 교체된 것.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발표를 하기로 했던 것을 발표하지 않은 것. 이게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국가통계생산기관인 한국은행이 통계 공표 주기와 일정을 뒤집은 것. 이건 아주 우리 한국은행 설립 이후에 아주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학계 등에 학계나 이런 데 컨센서스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정확한 이 고용소득, 노동소득 분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쭉 그 노력을 해오다가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저희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계하고 합의가 좀 되면 바람직한 보조 지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학계에서 전혀 의견이 수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보조 지표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이 여러 로 데이터를 주고 학자들이 각자가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름도 피고용자 보수 비율로 바꾸고 혼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알아서 나누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말까지 시작한 후 6월쯤 공포하기로 했던 소급분은 저희가 내년 6월에 같이 발표하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혼합소득 75년부터 2009년까지 소급분 저 추정 자료 이것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건 내년에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내년 언제 합니까? 내년 6월에 저희가 GDP 통계를 바꿀 때 그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혼합소득을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노동소득 분배로 나누려고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 자료를 그 연구자들한테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노동소득 분배율과 관련해서 이 마무리를 안 하고 가면은 오해 또는 오인이 있을까 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20년 한국은행 현안 질의에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 계산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핵심은 한국은행 계산식에 분자의 자영업자 소득이 제외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 소득 분배율 지표 관련한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예를 들면 치킨집 사장의 이익이 이게 어떻게 자본소득으로만 볼 수 있겠어요. 노동을 투입했는데. 그러니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잘 갈라내서 이래야 노동소득 분배율이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아닙니까? 핵심이. 그리고 아까 제가 포럼에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는 2022년 3월 17일 날 열렸고 또 이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대선 후에요. 대선은 2022년 3월 9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다. 새로운 정부만 출범이 안 됐지. 그러면 어떻게 그만두는 정권의 압력과 또는 새로 들어설 정부의 어떤 의견 이런 게 비교하면 근수를 재면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 계산식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ILO 세계 주요 국가가 분모가 총부가 가치나 또는 GDP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분자에는 이 자영업자 노동소득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노동소득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주요 국가들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바 이 수정 노동소득 분배율 계산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게 오히려 주요국의 계산 방식과 더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아예 그 명칭을 변경해 갖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까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 발표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른바 우리 국민들의 노동소득을 분배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어봤는데 학계에 계신 분들이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로우 자료를 주고 각자가 계산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